지난 6월 26일 달러당 엔화가 160엔까지 떨어지면서 1986년 이후 38년 만에 역대급 슈퍼 엔저를 찍은 일본. 이런 엔저 현상으로 전 세계인들이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엔화가 싸질수록 관광객이 느니까 좋은 거 아냐? 하시겠지만 정작 일본인들은 관광객들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일본의 한 신문사는 일본은 가난한 사람이 가는 나라라는 칼럼을 실었는데 계속되는 엔저 현상으로 관광객이 늘었지만 이들의 일본 내 소비 패턴을 봤더니 비싼 항공료를 내고 일본에 와서 유니클로, 백엔샵 같은 저가 브랜드에서 주로 쇼핑하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들이 일본에서 쓴 소비액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엔화 가치만 떨어진 거죠.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 때문에 싸구려 일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지만 이마저도 곧 독일과 인도에게 뺏길 거라고 하네요.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매년 4번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지표를 발표하거든요. 4월, 10월에는 IMF에 가입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이들 중에서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지표를 한 번 수정해서 1월, 7월에 발표해요. 한국과 일본도 IMF 가입국입니다. 몇 주 전 아주 따끈따끈하게 IMF에서 발표된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성장률보다 0.2% 올라 2.5%로 예측됐는데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 반면에 일본은 0.7%입니다. 이미 한국의 GDP는 올해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죠. GDP 수치도 그렇고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도 일본보다 높지만 현재 한국 상황은 일본의 과거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일본의 현재 상황과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짚어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950년 3년 만에 휴전협정으로 종료된 한국전쟁으로 늘 그렇듯 전쟁이 끝난 한국의 현실 역시 참담했습니다. 주거시설은 물론 산업 및 공공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고 완전 쑥대밭이 된 한반도.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폐허가 된 서울을 보며 이 나라는 복구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으니 당시 한국의 모습 짐작이 가시죠? 휴전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됐고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7달러. 공장은 무슨 집도 땅도 없으니 한국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말 미국이 무상 원조를 줄이면서 멘붕에 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남의 나라에 의존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직접 경제에 뛰어듭니다. 반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약 7년 동안 연합국의 관리하에 있었는데 연합군은 일본 제국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 체제로 바꿔버린 뒤 아예 일본이 다시 못 일어나도록 점령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지고 연합군은 당장에 공산주의랑 싸워야 하니까 한국이랑도 가깝겠다 일본을 연합군의 병참기지로 삼아요. 덕분에 일본은 각종 군수품들을 생산하고 연합군의 전쟁을 도우면서 전쟁 이전보다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1952년 이후 일본은 경제발전 투자 및 본격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했고 50년대 말에는 미국이 오픈한 반도체 특허 기술까지 연구하기 시작하죠. 당시 엔화도 엄청 쌌고 또 일본 하면 기술이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품질로 일본의 전자제품은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사태까지 생기니까 일본 정부도 발벗고 나서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도와줍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만화가 있는데 혹시 검정고무신 마루코는 9살 보셨어요? 이 만화의 시대 배경이 1960, 70년대거든요. 마르코와 검정고무신 기영인의 가족은 그냥 평범한 서민 가족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만화에 나오는 음식이에요. 마르코는 평소에 집에서 스테이크, 생선, 라멘 등을 먹고 기영인에는 밥, 된장국, 김치가 끝이죠. 심지어 마르코는 빵, 우유, 푸딩 등 한국에서 귀하디 귀한 음식을 학교 급식으로 먹습니다. 한국은 급식은 무슨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그마저도 못 사가는 애들이 허다하고 밥이랑 김치가 전부. 마르코가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계란 후라이를 누가 싸가기라도 하면 그거 조금 얻어먹겠다고 교실이 난리가 나죠. 당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 음식만 놓고 봤을 때 대충 그려지시죠? 굶는 게 일상이었던 한국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오로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정부 주도하에 실용주의, 개방적 정책을 실시하는데 모두가 노력한 결과 1964년 수출 1억 달러까지 달성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인력을 해외로 보내면서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이 돈이 나중에 한국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쓰여요.
당시 한국의 목표 경제 성장률이 7.1%였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를 뛰어넘어 7.8%가 됩니다. 진짜 단기간에 기적 같은 성장이죠. 한편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제품 덕분에 1968년 세계 경제 규모 2위가 된 일본 역시 승승장구 중이었습니다. 1950년대 7.8%에 불과했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70년대에 10%까지 성장했고 60년대 129만 원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0년 만에 247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1970년대 한국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대대적인 중화공업화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때 한국에 이른바 중동붐이 불거든요.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중동 지역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중동으로 가는데 이때 많은 건설 회사들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중동으로 진출해 큰 공사를 줄줄이 따냅니다. 70년대 전세계 오일 쇼크로 잠깐 위기가 왔지만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 1979년 1인당 GDP 1700달러 돌파 등 엄청난 쾌거를 이뤄내죠. 일본도 오일 쇼크로 잠시 제동이 걸리는 듯 했지만 연비 좋고 낮은 가격의 일본 소형차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 됩니다. 중화공업의 과잉 투자와 두 차례 걸친 오일 쇼크 등으로 80년대 초반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로 바닥을 쳤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안정을 되찾고 한국은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이른바 3조 호황을 맞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성공하고 IT 산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TV, 핸드폰 등 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던 한국은 31년 만에 수출 1천억 달러를 돌파하죠. 80년대 주 산업은 제조업이었는데 세계 최고는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이 덕에 일본은 버블 경제 절정기이자 전례 없는 경제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고 89년에는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미국보다 많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1990년대 주가 및 부동산 폭락을 시작으로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되는데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일본은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합니다. 반면 한국은 1996년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고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비로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합니다. 하지만 한국도 정점에 다다를 무렵 1997년 IMF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마저도 다시 한번 똘똘 뭉쳐 이겨내죠. 정부의 경제개혁과 근무후기 운동 등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된 결과 2001년에 예정보다 일찍 모든 빚을 조기 상환하는데 IMF의 규제 금융을 받은 나라 중 한국처럼 단시간에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고 하니 진짜 대단한 민족인 것 맞는 것 같네요. 9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이 더 중요해지는데 예전부터 연구를 꾸준히 해온 기업들 덕분에 90년대 후반 한국은 반도체 세계 판매량 2위를 달성하고 2000년대 새로 등장한 IT 산업마저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도체와 IT 강국이 됩니다. 2009년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한국. 도움만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반면 일본은 여전히 버블 붕괴에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1년 일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진인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바로 다음날 터진 후쿠시마 원전 폭발까지 연이은 악재로 일본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심각한 경기 침체와 지진 피해 복구로 부채까지 늘고 슈퍼 엔고 현상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지자 한때 세계 1위였던 일본은 OECD 34개국 중에서 GDP 대비 부채국가 1위의 국가 신용 등급까지 하락. 2012년 아베 총리가 실시한 아베노믹스 덕분에 취업률과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경제는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바이오,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하고 한류의 인기까지 더해져 관광국으로까지 자리매김하죠.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키면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릅니다.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로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첫 번째 나라라고 하네요. 2020년대 한국은 GDP 세계 10위, 무역규모 세계 8위 등 계속해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핸드폰, 자동차, 화학, 철강, 문화 등 이미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100% 회복하지 못한 일본,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하죠. 점점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슈퍼 엔저 현상에 전 세계를 덮친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기 나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한국은 일본을, 일본은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곧 일본처럼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죠. 현재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봤을 때 가장 큰 공통점은 고령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 여기에 출산율마저 세계 꼴찌죠. 인구가 줄어든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성이 줄 거고, 노인이 많아진다? 이들을 부양할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고 청년층의 비중은 준다는 얘기니까 소비율도 줄겠죠.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부유한 반면 한국의 노인들은 선진국 중에서 빈곤 노인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죠. 전 세계 꼴찌인 출산율까지 더해져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노동 가능한 인구는 줄고 부양할 인구는 늘어나 소비 침체 등이 일어나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력과 미래를 위한 대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은 세계 동향을 살피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발에 적극적이고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반면, 일본은 투자와 개발에 소극적이고 한국보다는 조금 늦은 대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들 존재하는 한국과 일본. 선진국의 좋은 기술과 산업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한국의 경제를 이끌 인구가 없다면 무용지물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식타임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